660조 원. 독일이 전차와 자주포를 다시 만들기 위해 퍼부은 금액입니다. 심지어 폭스바겐까지 다시 전차를 찍어내기 시작했죠. 라인메탈은 말했습니다. 유럽의 무장을 우리가 주도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계산에 없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조용히 등장해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나라. 정확한 포격, 빠른 납기, 24시간 이내 현장 대응까지 그들의 무기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로 승부했습니다. 지금부터 유럽 전체가 주목한 조용한 무기 강국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한스 마이어라고 합니다. 독일 연방군 전략사령부에서 30여 년간 근무했던 사람으로 지금은 유럽 내 방산 위기 대응 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 대부분은 전쟁을 막기 위한 준비와 계산에 쓰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 저는 그 계산이 모두 틀렸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숨죽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베를린의 제 사무실에서 첫 번째 속보를 접했을 때의 그 충격을. 러시아군, 우크라이나 국경 돌파라는 짧은 문장이 화면에 떠오른 순간 저는 30년간 쌓아온 모든 안보 이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럽은 평화로웠고 경제 통합이 전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 유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물론이고 우리가 중립이라 여겼던 국가들마저 다시 무장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조차 중립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핀란드와 스웨덴은 서둘러 나토 가입을 추진했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거대한 기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조국 독일은 역사상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의회는 거의 논의도 없이 1천억 유로를 국방 예산에 추가 편성하기로 만장일치에 가깝게 통과시켰습니다. 전쟁 이후 처음 보는 일치된 정치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독일 정치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의 그 유명한 연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만 매몰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유럽의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독일은 다시 한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연방의회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히틀러 이후 80년 만에 독일이 당당히 군사력 증강을 선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독일은 80년 만에 다시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라인메탈은 자주포와 전차 생산 라인을 풀가동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폭스바겐마저 일부 공장을 군수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뮌헨의 크라우스 마이너스 마파이도 레오파르트 전차 증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십 년간 평화산업에만 집중했던 독일 기업들이 하나둘 군수산업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긴장과 흥분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유럽의 방패가 될 수 있을까? 세계는 우리를 어떻게 볼까? 독일의 재무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거대한 무기시장 속에서 누가 경쟁자가 될까 하는 생각도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당시 유럽 방산 시장의 구조는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독일의 라인메탈과 크라우스 마파이, 프랑스의 넥스터와 탈레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그리고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이 주요 플레이어였습니다. 영국의 BAE 시스템즈도 브렉시트 이후에도 여전히 강력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었죠. 이들 간의 경쟁은 치열했지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분석을 하던 중 한 가지 흥미로운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의 무기 도입 패턴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 같은 나라들이 전통적인 서유럽 무기 대신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산 무기의 영향력이 커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계약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업체들이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이름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시아 쪽에서 새로운 공급업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저는 당시 라인메탈의 전략자문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재무장이라는 거대한 기회 앞에서 독일 방산업계는 당연히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기술력, 생산 능력, 신뢰성 모든 면에서 우리가 앞서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 조용히 등장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그 존재를 무시했습니다. 저조차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제 인생에 있어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30년간 유럽 중심으로만 생각해왔던 제 시야가 처음으로 다른 대륙으로 향하게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유럽의 무기 시장에 조용히 발을 들여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해 봄,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국제방산 박람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주요 방산 기업들과 군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지요. 독일의 라인메탈, 프랑스의 넥스터, 미국의 로키드 마틴 같은 세계적인 거물들이 각각의 부스를 꾸미고 화려한 디스플레이와 최신 무기들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라인메탈의 고문 자격으로 유럽 재무장 프로젝트의 실질적 방향성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박람회장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라인메탈 부스에는 최신형 레오파르트 전차가 전시되어 있었고 연일 각국 국방장관들과 군 고위급 인사들이 방문해 브리핑을 받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넥스터는 CAESAR 자주포의 개량형을 선보였고 미국 로키드 마틴은 하이마스 시스템의 유럽 버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부스가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각 부스를 돌아다니며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경쟁사들의 마케팅 전략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의 구매 담당자들이 어떤 무기 체계에 관심을 보이는지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폴란드는 당연히 독일제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일 것이라 예상했고 실제로 많은 폴란드 군 관계자들이 라인메탈 부스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시장 한쪽 구석, 아주 조용하고 소박한 부스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위에는 낯선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코리아.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나라가 무기를 만드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게 한국은 반도체, 스마트폰, 그리고 K-팝의 나라였을 뿐이었습니다. 방산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나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LG의 전자제품, 현대와 기아의 자동차, 그리고 최근 들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팝 그룹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분단국가라는 것도 막연히 알고 있을 뿐 그들이 실제로 어떤 군사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래서 어떤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몇 유럽군 장교들이 그 부스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겨 다가가 봤습니다. 한국 부스의 직원들은 정장도 군복도 아닌 평범한 엔지니어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앉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고 어떤 기자가 다가오자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눈에 띄는 건 없었습니다. 아무런 홍보 영상도 대형 전시물도 없었지요. 하지만 책상 위에 놓인 얇은 브로셔 하나가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브로셔를 집어들고 펼쳐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 FA50 경공격기, 생소한 이름들이었지만 그 기술 스펙을 보고 놀랐습니다. 단가, 납기, 성능, 유지 비용까지 너무 현실적이고 전략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수치는 제가 자부하던 독일제 무기들과 맞먹거나 일부는 앞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K9 자주포의 경우 사거리 40km의 분당 발사속도 8발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독일의 PGH-2000과 거의 동등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30% 정도 저렴했고 납기는 18개월로 독일의 24개월보다 6개월이나 빨랐습니다. K2 흑표 전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0mm 활강포에 1500마력 엔진, 능동 방어 시스템까지 갖춘 최신형 전차였는데 가격은 레오파르트보다 저렴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가? 저는 몇 차례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처음엔 오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표기일 거야 라고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이 수치들이 허황된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각 무기 체계의 개발 과정, 실전 테스트 결과, 수출 실적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들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최첨단 기술이나 혁신적인 개념을 앞세우는 것과 달리 한국은 실용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검증된 기술의 최적화라고 할까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기술을 더 효율적으로, 더 경제적으로, 더 빠르게 구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브로셔를 보다가 한 가지 더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무기들은 대부분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분단국가로서 70년 넘게 군사적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이 무기 개발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이론이 아닌 실전에 필요해서 나온 무기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다시 그 브로셔를 펼쳐들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가 유럽 무기 시장의 중심에 설 줄 알았는데 이 조용한 나라가 생각보다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 나라 간단치 않다고요. 하지만 아직은 의구심이 더 컸습니다. 브로셔의 수치가 아무리 인상적이어도
실제 성능과 신뢰성은 별개의 문제였으니까요. 과연 이들이 유럽의 까다로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납기를 정말 지킬 수 있을까? AS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유럽 방산 시장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할 것이라는 점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변수의 이름은 한국일 것이라는 점도요. 박람회 이튿날 본격적인 전시와 회담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과 관계자들이 독일, 프랑스, 미국의 부스를 돌며 인터뷰를 이어갔고 저 역시 라인메탈 회의실에 머물며 각국과의 계약 가능성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 사이에 코리아라는 이름이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가 마치 웃음 섞인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은 복제품이지. 독일 기술을 베낀 수준 아냐? 한 이탈리아 방산업체 관계자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자주포. 그런 건 독일에 맡겨야지. 경험이 다르잖아. 라인메탈의 한 엔지니어도 거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프랑스 장교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다 좋은데 K무기는 아시아 느낌이 너무 강해서 말이야. 속된 표현이었지만 그 속엔 분명히 깊은 무시와 편견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들과 비슷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게 더 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실력 있는 존재라면 우리 독일은 위협을 받게 되니까요. 30년간 쌓아온 독일 방산업계의 자부심이 아시아의 한 나라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가 불편했습니다. 그날 오후 라인메탈 부스에서 열린 비공개 미팅에서 폴란드 국방부의 한 고위급 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일 무기는 당연히 최고입니다. 하지만 납기와 가격 면에서 좀 더 유연한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라인메탈 CEO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아시아 쪽 업체를 염두에 두고 계신 겁니까? 하고 묻자 폴란드 인사는 애매하게 웃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유럽의 몇몇 소국 장교들이 몰래 한국 부스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홍보 영상도 시험 무기도 없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조용한 대응으로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한 기술관은 말했습니다. 질문에 대답할 때 이상하게 정확해. 복사된 기술이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다시 그들의 브로셔를 떠올렸습니다. 그 정교했던 수치들과 조용한 설명의 톤이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동료 엔지니어 몇 명과 함께 한국 부스 근처를 몇 차례 지나다녔습니다. 그들의 행동 패턴을 관찰해보고 싶었거든요.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은 다른 부스처럼 적극적으로 고객을 끌어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군가 먼저 다가와 질문을 하면 그때서야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마치 실력에 자신이 있어서 굳이 홍보할 필요가 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그들의 기술 설명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세계 최고, 혁신적, 차세대 같은 화려한 수식어를 남발하는 것과 달리 한국 사람들은 구체적인 수치와 데이터로만 말했습니다. K9 자주포는 3분 이내에 진지 전개가 가능하고 발사 후 1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K2 전차의 자동장 전장치는 분당 10발의 속사가 가능합니다. 모든 답변이 측정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사실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한국 부스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그들과 직접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이 기술을 설명할 때 단 한마디도 과장하거나 자랑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신감은 있었지만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질문에 대해선 누구보다 빠르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었습니다. K9 자주포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담당자는 즉시 CEP 10m 이내, 최대 사거리에서도 50m 이내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유지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연간 가동률 95% 이상, 주요 부품 교체 주기는 5년입니다. 모든 답변이 구체적이고 즉답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질문들을 수백 번도 더 받아본 것처럼 말이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이 경쟁사에 대해 말할 때의 태도였습니다. 다른 업체들을 폄하하거나 비교 우위를 강조하는 대신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고객의 필요에 따라 최적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는 오히려 더 큰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이미 중동과 동남아시아에서 상당한 수출 실적을 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터키에 K9 자주포를 수출하여 현지 생산까지 하고 있었고 인도네시아에는 잠수함을, 필리핀에는 경공격기를 수출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서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받은 제품들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럼 유럽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물었더니 담당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유럽 고객들은 매우 까다롭고 신중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합리적이기도 하죠.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좋은 제품은 결국 인정받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이 감정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아무 성과도 없었고 계약도 없었지만 왠지 이들이 조용히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전투 직전 숨을 고르는 병사처럼 말이지요. 그들의 침착함과 자신감은 허세가 아니라 실력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람회 마지막 날, 저는 동료들과 함께 전체적인 인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들 한국에 대해서는 지켜볼 만하다 정도의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지켜볼 대상이 아니라 곧 우리의 진짜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동부의 사막 지형, 방대한 공간에서 유럽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실전 시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은 자국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신형 자주포와 차세대 전차의 시연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 역시 그 발표를 총괄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쪽 무기는 세계적으로 검증된 라인메탈 기술의 결정체였기에 사실 긴장보다는 자신감이 앞섰습니다. 이번 시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실전 시연이었고, 유럽 각국의 국방장관과 군 최고 위급 인사들이 모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을 비롯해 루마니아,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관단으로 왔고, 심지어 독일 국방장관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는 유럽 방산업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라인메탈에서는 최신형 레오파르트 전차와 PGH 자주포의 개량형을 선보일 예정이었습니다. 몇 달간 준비한 시연이었고, 특히 새로운 능동 방어 시스템과 개선된 화력 통제 장치를 과시할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기술 브리핑을 담당하기로 되어 있었고, 각국 군 관계자들의 질문에 답변할 준비도 마쳐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기체 수송 일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독일 측 전차 시연이 하루 이상 지연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운송 트레일러의 기계 고장으로 레오파르트 전차가 독일에서 출발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행사 관계자들은 당황했고, 몇몇 참가국 대표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정상 하루 연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몇 달간 준비한 시연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으니까요. 라인메탈 CEO는 급히 대체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지만 단시간에 다른 전차를 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다른 유럽 업체들의 전차를 빌리자니 경쟁사에게 기회를 넘겨주는 격이었고, 미국제 전차는 애초에 이번 시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 시연이 준비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자리를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대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전차가 대신한다고?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이 만든 전차가 독일의 무기를 대신해 시연에 나선다는 것은 제 자존심에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고 저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 측에서는 이미 며칠 전부터 K2 전차를 폴란드로 운송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원래는 별도의 소규모 시연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메인 이벤트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준비성에 놀랐지만 동시에 과연 독일 무기를 대체할 만한 수준일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K2 전차가 등장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외관상으로는 레오파르트나 에이브람스와 크게 다르지 않은 서구식 전차였습니다. 하지만 시동이 걸리고 사막을 질주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 고르지 못한 지형을 넘는 주행 안정성, 그리고 목표물을 정확히 맞히는 사격 정밀도. 현장에 있던 군 관계자들의 눈빛이 하나둘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K2 전차의 기동성이었습니다. 1500마력 엔진의 힘으로 70톤이 넘는 전차가 마치 스포츠카처럼 민첩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급가속, 급정지, 급회전을 반복하면서도 주포의 안정성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뛰어난 현가장치와 화력 통제 시스템의 결과였습니다. 사격 시연에서는 더욱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이동 중 사격, 정지 상태에서의 연속 사격, 그리고 다양한 거리의 목표물에 대한 정밀 사격까지 모든 탄이 정확히 목표를 명중시켰습니다. 특히 자동장 전장치의 성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분당 10발의 속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유럽 각국 장교들의 실시간 질문에 한국 기술진이 군더더기 없이 대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어로도 심지어 일부 독일어 질문에도 정확히 답했습니다.
능동방어 시스템의 반응 속도는 0.3초 이내입니다. 연료 소모량은 100km당 300리터입니다. 정비 주기는 주요 부품 기준 5,000시간입니다. 모든 답변이 즉석에서 나왔고 그 정확성에 참관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폴란드군의 한 장성이 특별히 관심을 보인 것은 K2 전차의 현지화 능력이었습니다. 만약 폴란드에서 운용한다면 현지 환경에 맞는 개조가 가능합니까? 한국 담당자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터키 수출 모델의 경우 현지 요구사항에 맞춰 30여 개 부품을 개조했습니다. 폴란드 버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연이 끝난 후 그 자리에서 폴란드군 고위 관계자가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전차, 우리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묘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독일 전차의 대역으로 나선 한국 전차가 오히려 더 큰 인상을 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에 대한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칠 뒤 폴란드 정부는 정식 발표를 했습니다. 독일이 아닌 한국과 17조 원 규모의 대규모 무기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48대를 포함한 종합방산 패키지였습니다. 유럽 방산 역사상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대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존심인지 위기감인지 아니면 인정인지 알 수 없는 그 무엇. 분명한 것은 유럽 무기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존재를 너무 늦게 알아챘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지켜볼 대상이 아니라 진짜 경쟁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이 발표된 후 유럽 방산계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일시적인 해프닝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 루마니아와 노르웨이, 슬로바키아까지 연달아 한국 무기 도입 협상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연의 일치나 일회성 이벤트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품질은 유지될까? 수요가 많아지면 납기일은 어쩔 셈인가? 하지만 그 모든 의문은 뜻밖의 사례들로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특히 터키에서 들려온 소식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수출한 K9 자주포가 터키 현지에서 생산되기 시작했고 그 품질이 한국 본토 생산품과 동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루마니아 국방부의 한 장교가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처음으로 우리 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연히 한국 업체가 장비 설명회를 여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브뤼셀에서 열린 그 설명회는 규모 면에서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참석자도 50명 남짓이었고 장소도 호텔의 중간 규모 회의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달랐습니다. 화려한 영상이나 슬로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설명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정확한 납기, 예비 부품 지원 계획, 고장 발생 시 현장 대응 시나리오까지 세세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고객국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제안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측의 사후관리 방안이었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쓰는 것과 달리 한국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주요 부품은 48시간 이내 현지 도착, 기술진 파견은 24시간 이내, 현지 정비 인력 교육은 6개월 과정 같은 식으로 말이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한국 측 기술자는 계약이 아닌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전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은 상투적인 홍보 문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장에서 등을 맡길 수 있는 진심 어린 제안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 업체 관계자는 이런 예를 들어주었습니다. 폴란드의 K9 자주포를 납품할 때 현지 겨울 환경을 고려해 윤활유와 부동액을 특별히 개조했습니다. 또한 폴란드군의 기존 통신 체계와 호환되도록 무선 장비도 맞춤 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진정한 현지화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참석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독일이나 프랑스 무기를 선택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담당자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연히 존중합니다. 각 나라마다 고유한 요구사항이 있고 최적의 선택도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와 함께했을 때의 장점이 있다면 여러분을 고객이 아닌 파트너로 대하겠다는 점입니다. 그 무렵부터 유럽 내 일부 중소국 방위 당국자들이 독일이나 프랑스 대신 한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라는 단어가 경쟁자가 아닌 참여자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는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고
핀란드도 한국제 무기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의 이유를 분석해 보려 했습니다. 단순히 가격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 무기의 가격은 중간 수준이었고 일부는 독일이나 프랑스 제품과 비슷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차이는 접근 방식에 있었습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방산업체들은 위에서 아래로 제품을 공급하는 태도였다면 한국은 고객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 예로 에스토니아에서 있었던 일을 들 수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가 자주포 도입을 검토하면서 여러 업체에 제안서를 요청했는데 한국 업체만이 에스토니아에 습지가 많고 토양이 연약한 특수한 지형 조건을 고려한 별도의 운용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다른 업체들은 표준형 모델과 일반적인 운용 매뉴얼만 제공했는데 말이죠. 이런 세심함은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루마니아의 K9 자주포를 도입할 때 한국 측은 루마니아군이 기존에 사용하던 포탄과의 호환성까지 고려해 포신을 미세 조정했습니다. 이는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었지만 고객의 편의를 위해 기꺼이 감수한 것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무기 한두 개의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이 한국이라는 국가에 마음을 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건 기술보다 가격보다 더 깊은 신뢰의 차원이었습니다. 한국은 유럽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도 러시아를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독립적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의 가능성을 말입니다. 체코의 한 국방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할 때는 정치적 부담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강요하지 않아요. 오직 무기의 성능과 우리의 필요만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심지어 독일이나 프랑스와의 무기 거래에는 항상 정치적 고려사항이 따라붙었지만 한국은 순수하게 기술적, 군사적 관점에서만 접근했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한 유럽 방산 세미나에서 흥미로운 발표를 들었습니다. 신뢰의 수출 한국 방산업의 유럽 진출 사례 분석이라는 제목이었는데 발표자는 한국의 성공 요인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제품을 팔지 않고 신뢰를 팔고 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고 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유럽에서 성공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좋은 무기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좋은 파트너가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런 접근 방식은 유럽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무기들이 유럽 전역에서 호평을 받으며 계약이 이어지자 경쟁사들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독일 내부에서도 라인메탈을 중심으로 한 견제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방산업계의 치열한 현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기술적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무기는 유럽 전장 환경에 최적화되지 않았다. 정밀 부품 중 일부는 중국산이다. AS는 초기에만 빠르고 장기적으론 검증되지 않았다. 이런 기사들은 독일 언론을 중심으로 확산되었고 몇몇 유럽 국가의 입찰에서 한국은 한순간 불리한 위치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주요 일간지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에서 나온 기사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시아산 무기의 유럽 침공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하는 위험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한국 무기의 장기적 신뢰성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기사는 유럽의 혹독한 겨울과 여름 환경에서 아시아산 무기가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라인메탈 내부에서도 한국에 대한 대응 전략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 일부 경영진들은 상당히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업체들의 기술적 한계를 부각시키고 유럽 고객들에게 검증된 독일 기술의 우수성을 재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자문관 자격으로 몇몇 보고서를 검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내용은 다소 달랐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계약 후 실제 납품 일정과 현장 대응 속도에서 기존 유럽 업체들보다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고 문제 해결 능력 역시 높게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에 납품된 K9 자주포의 경우 첫 6개월 동안의 가동률이 97%를 기록했다는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단지 기술만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치, 언론, 그리고 오래된 이권 구조가 얽힌 복잡한 현실 속에서 한국은 점점 고립되는 분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특히 브뤼셀의 유럽연합본부에서는 유럽 방산업체 보호라는 명목으로 역내업체 우선 정책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며 유럽산 무기 구매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레스와 넥스터 같은 프랑스 방산업체들도 유럽의 안보는 유럽이 책임져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한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 업체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폴란드의 일부 보수 성향 의원들조차 재계약을 유보하자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몇몇 국가는 다시 라인메탈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체코는 처음에 한국제 자주포 도입을 검토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독일제를 선호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헝가리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한국 내부에서도 이 흐름이 끝난 게 아니냐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다는 걸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한 인터뷰에서 유럽 진출이 생각보다 어렵다. 기술적 우위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치적 로비와 언론 플레이까지 필요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게 결정적인 타격이 될 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루마니아에 납품된 K9 자주포 중 한 대에서 엔진 과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역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독일 언론들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한국 무기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당시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국이 정말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문제없는 수준이었지만 정치적, 언론적 공세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럽 방산계의 기득권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독일도 한때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시절이 있었지요. 하지만 오만과 자만은 쉽게 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그 위기를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성공 직후 찾아온 의심, 진정성을 이기려는 의도적 왜곡, 그리고 흔들리는 외부 시선. 이건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신뢰가 흔들릴 수도 있는 중대한 고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한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그들의 행동 패턴을 보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조용히 실력으로 증명하려 할 것 같았습니다. 과연 그들이 이번 위기도 그런 방식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유럽 방산업계의 거센 반발과 언론의 의도적 왜곡, 그리고 정치적 압력까지 한국은 기술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문제가 아니라 유럽 사회의 진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이 유럽 방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건 폴란드 이후 루마니아에서 일어난 실제 계약 때문이었습니다. 2024년 6월 루마니아 국방부는 총 1조 3천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차 36대 도입 계약을 한국과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은 루마니아 국방 역사상 단일 무기 체계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정치권과 군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검증되지 않았다. 라인메탈의 기존 라인을 쓰는 게 낫다. 하지만 루마니아 정부는 결국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당시 이 결정이 단순히 가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고 약속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계약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이 제시한 조건들은 다른 업체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루마니아의 방산업체와 기술 협력을 통해 현지 생산 능력을 키워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자 한국 한화는 루마니아의 전용 생산 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고 처음 18문은 한국에서 제작하고 나머지는 루마니아 현지에서 조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진정한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이를 국방산업 발전의 새로운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제가 진짜 놀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K9 자주포가 루마니아 현장에 처음 배치되던 날 예상치 못한 기상 조건과 지역 문제로 일부 장비에서 오작동이 발생했습니다. 루마니아 동부 지역의 극심한 영하의 추위와 진흙탕 지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본사에 연락하고 기술진이 도착하기까지 며칠은 걸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현장에 도착한 한국 기술진은 조용히 문제를 진단하고 즉시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단순히 부품만 교체한 것이 아니라 루마니아의 특수한 기후 조건에 맞는 개선 방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지 군 관계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공급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기술진의 대응 방식은 특별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대신 즉시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까지 강구했습니다. 루마니아군 정비팀과 함께 작업하면서 현지 군인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기술력만큼이나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고객이 아니라 전우를 대하듯 대응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현장을 바꾸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루마니아 군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숙소에서 머물며 마치 같은 부대원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 업체들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 루마니아 국방부 내부 분위기는 달라졌고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는 데이터가 아니라 태도와 행동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은 단순한 무기 공급업체가 아니라 진정한 동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일은 유럽 전체에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슬로바키아와 노르웨이 관계자들이 한국 부스를 찾기 시작했고 독일 내부에서도 일부 젊은 기술자들이 한국 생산 라인 견학을 자청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그 견학단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의 생산 방식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공장은 자동화와 수작업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핵심 부품은 최첨단 로봇이 정밀하게 제작하지만 조립과 검수는 숙련된 기술자들이 직접 담당했습니다. 특히 품질 관리 시스템이 놀라웠습니다. 독일의 방산업체들도 품질 관리에는 자신이 있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한 차원 더 발전된 것 같았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기술자들의 자세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무기를 사용할 군인들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주포를 사용할 루마니아 군인들의 얼굴을 생각하며 작업합니다라고 한 기술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술은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바로 이 태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만들고 있었고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접근 방식은 유럽의 다른 고객들에게도 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K9 자주포 도입을 결정한 이유도 비슷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작은 나라여서 대형 방산업체들의 관심을 받기 어려웠는데 한국은 에스토니아가 러시아와의 국경 지역을 운용하는 특수한 요구사항을 세심하게 고려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핀란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핀란드의 혹독한 겨울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개조된 K9 자주포를 제안했고 현지 시험 결과 완벽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핀란드 국방부는 한국이야말로 우리의 특수한 환경을 이해하는 진정한 파트너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한국을 경쟁자라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싸울 수 있는 파트너,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한국은 유럽에서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유럽의 안보를 함께 책임지는 동반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기술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신뢰였고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만 쌓을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저는 30년간 유럽 방산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런 변화를 처음 목격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유럽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럽 방산 시장을 30년 넘게 지켜보면서 이토록 빠르게 인식이 뒤바뀐 사례는 처음 보았습니다. 2년 전만 해도 한국은 중저가 대체 옵션 정도로 인식되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루마니아, 노르웨이, 슬로바키아까지 유럽 전장 곳곳에서 K9 자주포, K2 전차, FA-50 항공기들이 실전 배치되고 있습니다. 라인메탈은 유럽 내 절대 강자였지만 이제는 가격, 납기, 태도에서 경쟁 우위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일부 유럽 국방 관계자들은 한국과의 협력이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과 실용성을 보장해준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정치적 이해가 너무 많고 독일은 속도가 느리다. 한국은 조용히, 빠르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움직인다. 그 말이 제게는 뼈아프게 들렸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의 이유를 깊이 분석해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이 단순히 운이나 타이밍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관계자들과 인터뷰한 결과 한국의 성공에는 몇 가지 핵심 요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실전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은 70년 넘게 분단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을 유지해왔고 그 과정에서 실전에 최적화된 무기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이론이 아닌 현실에 필요해서 나온 기술들이었습니다. K9 자주포의 경우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 신속한 사격과 즉시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유럽의 전술 환경에도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둘째는 기술의 실용성이었습니다. 한국은 최첨단 기술을 추구하기보다는 검증된 기술을 효율적으로 조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높은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무기가 때로는 과도하게 복잡하고 비싼 반면 한국 무기는 꼭 필요한 기능에 집중했습니다. 셋째는 고객 중심의 접근이었습니다. 한국 업체들은 표준형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각 고객의 특수한 요구사항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비용과 시간이 더 들어가는 일이었지만 고객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올해 봄,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비공식 전략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참석자 중 한 명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유럽의 전략적 방산 파트너로 가장 유망한 나라는 어디인가? 놀랍게도 참석자 대부분이 코리아라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아시아의 독일이 아니라 독일의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국방연구소의 분석관은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유럽 시장의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의 방산 전문가는 한국은 품질, 가격, 서비스의 3박자를 모두 갖춘 드문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평가는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유럽에서 신뢰를 수출하고 있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독일과 프랑스보다 한국을 먼저 접촉하는 중소국들이 늘고 있으며 유럽 내부조차 그 흐름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은 한국 무기를 도입한 국가들의 만족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격이나 납기 때문에 선택했지만 사용해보니 성능과 사후 관리가 기대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한 장교는 K9 자주포는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유럽 방산의 핵심 파트너가 되었고 그 자리는 날마다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겪지 않았던 세대들조차 한국의 방산 뉴스에 관심을 보이고 전문가 회의에서는 한국식 무기 운용 체계를 연구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일의 한 젊은 엔지니어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들의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는 정말 인상적이에요. 프랑스의 한 방산 관계자도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도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70년간의 분단 상황에서 축적된 실전 경험, 효율적인 기술 개발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을 진정한 파트너로 대하는 태도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독특한 경쟁력이었습니다. 저는 독일인으로서 자부심도 큽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한국을 보며 진심 어린 존경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용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유럽의 무기 시장을 바꿔놓았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유럽 방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국은 이제 유럽 방산 생태계의 핵심 구성원이 되었고 그 위치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의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유럽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이제껏 저는 독일이 세계 최강 군사국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방산을 마음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넘어 진심과 신뢰를 수출하는 나라였습니다. 기술보다 태도, 속도보다 진정성, 그 모든 것이 유럽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30년간 독일 방산업계에서 일해온 제가 목격한 이 변화는 단순한 시장 점유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유럽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치적 부담 없이 순수하게 기술과 신뢰만으로 협력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의 모습을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조용히 세계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 비결은 화려한 홍보나 정치적 로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실력과 진정성으로 한 걸음씩 신뢰를 쌓아온 결과였습니다. 당장 철거하라고. 도대체 우리 지하철에 한글은 왜 있는 거야? 도쿄 하마마스 초역 개찰구 앞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격렬한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무원들이 말리려 애쓰고 있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신주쿠 골든가이 거리에서 3대째 이자카야를 운영하고 있는 나카무라 사유리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나카무라 이자카야는 제 자부심이자 우리 가족의 역사예요. 32년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 가게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어릴 적 저는 아버지의 해외 발령으로 5년간 한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배운 한국어는 지금도 가끔 도움이 되곤 하죠. 특히 요즘처럼 한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시기에는요. 작년에만 3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일본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상인회 부회장을 맡게 된 건 2년 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관광객이 늘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코로나로 한창 힘들었을 때였죠.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어요. 우리 가게도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전통 메뉴만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걸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국인 관광객 가족이 제 가게를 찾은 적이 있었어요.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자 그들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어요. 메뉴판에 한글을 추가하고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안주도 개발했죠. 놀라운 건 그때부터였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매출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답니다. 다른 상인들도 이런 변화를 눈여겨보더니 하나둘 다국어 메뉴판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전환점이었던 것 같네요. 지하철역에도 한글 안내판이 늘어나고 거리는 활기를 되찾았으니까요. 작년부터는 신주쿠 상권의 공실률도 1%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며칠 전 이런 변화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극우 성향의 정치인들이 한글 표기 철거를 요구하고 나선 거죠. 신주쿠역 앞에서는 매일같이 고성이 오가고 있었어요. 일본은 일본어만 있으면 충분해. 관광객들 때문에 우리 거리가 망가지고 있어. 저는 이런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죠. 20년 전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서울 지하철에는 이미 그때도 일본어 안내가 있었고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상인회 회의가 열렸어요. 한글 표기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죠. 제가 가진 경험과 데이터로 설득해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답니다. 나카무라 씨, 당신은 너무 젊어서 몰라. 그날 오래된 상점 주인들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하지만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이미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그 변화 속에서 제가 할 일이 있다는 것도요. 그날의 상인회 회의 이후 신주쿠 골든가이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글 메뉴판을 처음 도입했을 때만 해도 주변 상인들은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죠. 시모키타자와나 키치조지 상점가처럼 우리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답니다. 우리는 전통을 지켜야 해. 외국인들 때문에 상점가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돼. 그런 걱정 속에서도 저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어요. 한글 메뉴판은 시작에 불과했죠. 가게 앞에 한국어로 오늘의 추천 메뉴도 써붙이고 계산대 앞에는 한국어 인사말도 붙여뒀어요. 사소해 보이는 변화였지만 그게 전부 달라지는 계기가 됐더라고요. 처음으로 변화의 조짐을 느낀 건 우리 가게 맞은편의 타코야키 가게 주인 모리 씨였어요. 어느 날 저녁 그가 머쓱한 얼굴로 찾아왔죠. 나카무라 씨, 혹시 메뉴판 번역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시작된 변화는 물결처럼 퍼져나갔어요. 한 달 만에 우리 골목에 5개 가게가 한글 메뉴를 도입했고 매출은 눈에 띄게 늘어났답니다. 특히 주말이면 한국인 관광객들로 가게가 북적이기 시작했죠. 상인회의 월별 매출 보고서는 이런 변화를 숫자로 보여줬어요. 다국어 메뉴를 도입한 가게들의 매출은 평균 30% 이상 증가했고 특히 우리 골목은 공실률이 1% 미만으로 떨어졌더라고요. 빈 점포가 하나둘 채워지면서 거리도 활기를 되찾았죠. 하지만 이런 변화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40년 넘게 우동집을 운영해온 사토 씨는 한글 메뉴판을 보면 눈살을 찌푸렸죠. 상인회 이사회에서도 찬반이 갈렸어요. 젊은 상인들은 대부분 변화에 찬성했지만 고령의 상인들은 전통이 사라질까봐 걱정했답니다. 어느 날은 사토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평소엔 말도 잘 걸지 않던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나카무라 씨, 당신 아버님이 이런 걸 보시면 뭐라고 하실 것 같소?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우리 아버지도 늘 말씀하셨으니까요. 이자카야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공간이라고. 국적이나 언어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상인회 회장님은 이런 갈등 속에서 중립을 지키려 애쓰셨어요. 찬성파와 반대파의 의견을 모두 듣고 서서히 합의점을 찾아가자고 하셨죠. 하지만 그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답니다. 매주 열리는 상인회 회의는 점점 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던 중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어요. 시모키타자와 상점가가 다국어 안내 시스템을 도입한 후 상권이 살아났다는 거였죠. 젊은 상인들 사이에서는 우리도 그들처럼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 이런 작은 변화들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걸. 어느 날 아침 가게 문을 열려다 발견한 거대한 낙서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글은 필요 없다. 일본을 지키자. 새까만 스프레이로 쓰여진 글자들이 우리 가게 셔터에 가득했어요. 순간 온몸에 한기가 느껴졌어요. 이건 더 이상 우리 상점가만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의 협박성 낙서 이후 저는 밤늦게까지 가게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봤어요. 지난 6개월간의 매출 기록, 손님들의 국적별 통계, 메뉴 선호도까지 모든 걸 하나하나 정리했죠.
이런 데이터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망설여졌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어요. 우리 가게의 변화는 분명했어요. 한글 메뉴를 도입한 후 매출은 45% 증가했고 특히 젊은 여성 관광객들의 방문이 눈에 띄게 늘었죠. 저는 이런 변화가 우리 가게만의 이야기가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시모키타자와와 키치조지 상점가를 직접 찾아갔어요. 그곳의 상인회 관계자들은 흔쾌히 자료를 공유해 주었죠. 다국어 안내 시스템을 도입한 후 두 지역 모두 상권이 활성화되었다고 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발 프랜차이즈들의 성공 사례였어요. 보세요. 공차나 흑화당 앞에 늘 줄 서 있는 사람들을 1시간도 더 기다리면서요. 현장을 방문하면서 깨달은 게 또 하나 있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이 달라졌다는 거죠. 2023년에만 3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일본을 찾았는데 그중에서도 한국인들의 소비력이 눈에 띄게 성장했더라고요. 자료를 정리하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 골목 식당들 중에서 한글 메뉴를 도입한 가게들의 매출이 평균 30% 이상 높았던 거예요. 특히 젊은 여성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가게일수록 그 차이가 더 컸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단골 손님들의 증가였어요. 한 번 왔던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SNS를 통해 자신들이 좋았던 가게를 적극적으로 공유했고 그게 또 다른 손님들을 불러들였죠. 상인회 회의 전날 밤늦게까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었어요. 우리 골목의 매출 데이터, 시모키타자와와 키치조지의 성공 사례, 관광객 통계까지 모든 걸 하나하나 정리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게 앞에 붙었던 협박성 낙서 사진도 넣었어요. 그 밑에는 이런 문구를 적었죠.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두려움에 멈춰설 것인지 아니면 변화를 받아들이고 성장할 것인지. 다음 날 아침 상인회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특히 한글 표기를 극렬히 반대하는 우동집 사토씨와 마주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40년 넘게 이 골목을 지켜온 그의 완고한 태도를 생각하면 더욱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상인회 회의실은 평소보다 훨씬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나카무라 씨, 그런 숫자 노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사토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손에는 신문이 들려 있었죠. 여기 보십시오. 오노데라 의원님의 말씀이에요.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영어를 잘한다고 자화자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한글 표기를 해야 합니까? 사토 씨는 트위터 게시물을 프린트해서 돌렸어요. 홋카이도현 의원이 올린 글이었죠. 도쿄 모노레일 전광판의 한글 표기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해요. 샤코타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한글로 된 안내판을 보면 구역질이 난다고.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사토 씨의 발언은 계속됐죠. 이 기분 나쁜 글자들을 우리 거리에서 모두 없애야 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한국인 관광객도 줄고 있다면서요? 더 이상의 한글 표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적개심이 가득했어요. 마치 오노데라 의원의 트윗에 달린 8,600만 개의 좋아요가 그의 등을 떠미는 것 같았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잠깐만요. 사토 씨, 제가 이번 주말에 서울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함께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상인회 회장님의 뜻밖의 제안에 모두가 놀란 듯했어요. 특히 사토 씨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죠. 제 손자가 서울대학원에 가려고 하는데 현지 답사도 할 겸 한번 가보려고요. 사토 씨도 손자분이 서울 유학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토 씨가 입을 열었죠.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죠. 사토 씨가 서울로 떠나기 전날 우리 가게에 들렀어요. 평소의 강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조금은 불안해 보였죠. 나카무라 씨, 제가 영어도 못하고 한국어는 더더욱 모르는데 괜찮을까요? 40년 넘게 우동집만 지켜온 그가, 게다가 얼마 전까지 한글 표기에 극렬히 반대하던 그가 이제 서울로 간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어요. 걱정 마세요. 서울은 의외로 친절한 도시일 거예요. 솔직히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오노데라 의원의 트윗을 좋아요 누르고 다니던 사토 씨가 과연 서울에서 어떤 마음의 변화를 겪게 될지. 일주일 후 사토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어요. 저희 가게로 헐레벌떡 달려온 그의 첫 마디가 아직도 생생해요. 나카무라 씨, 우리가 완전히 틀렸어요. 그의 손에는 수첩이 들려 있었어요.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과 메모로 가득했죠. 특히 서울 지하철 시스템에 대한 기록이 빼곡했어요.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서울역에 일본어 안내판이 있더군요. 처음엔 특별한 역인가 했는데
이게 웬거려? 어느 역을 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토 씨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13개 언어로 된 안내 시스템, AI 통역 기계로 직원과 대화하는 모습,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지하철 내부까지. 그가 찍어온 사진 하나하나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죠.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세요? 우리는 한글 표기 하나 가지고 난리를 피웠는데 서울은 이미 13개 국어로 서비스하고 있었어요. 거기다 우리 말도 당연하게 써주고 있었고요. 특히 그를 감동시킨 건 영무원들의 태도였대요. 일본인이란 걸 알고도 전혀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더 친절하게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일본에 와서 바로 손자한테 전화했어요. 내가 서울에서 공부하게 돼서 다행이다. 아버지가 좋은 선택을 했다고요. 사토 씨는 자신의 과거 발언들을 부끄러워했어요. 오노데라 의원의 트윗에 동조했던 것도, 야코타의 말을 인용하며 한글 표기를 비난했던 것도요. 우리가 한글 표기를 거부한 건 우리 스스로의 편협함 때문이었어요. 이제 보니 우리가 얼마나 좁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의 이야기는 상인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어요. 특히 그가 찍어온 사진들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서울역의 일본어 안내판, AI 통역 시스템으로 대화하는 모습, 수많은 외국인들이 편하게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습까지. 이제는 우리도 변해야 해요. 더는 과거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순 없어요. 평소 조용하던 사토 씨가 그날은 쉬지 않고 말을 이어갔어요. 한글 표기 반대를 주도하던 그가 이제는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어 있었죠. 그의 눈빛에는 처음 보는 열정이 가득했어요. 사토 씨의 서울 방문 이후 상인회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주 목요일 저녁 회의는 이제 다국어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죠. 특히 관광청이 내년 예산을 대폭 늘렸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우리도 서울처럼 해봅시다. 골목 입구부터 다국어 안내판을 설치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제안을 한 건 다름 아닌 사토 씨였어요. 한글 표기에 가장 거세게 반대하던 그가 이제는 앞장서서 변화를 이끌고 있었죠.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주변 상권의 성공 사례가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했죠. 공차나 흑화당 같은 한국 프랜차이즈 앞에는 매일 긴 줄이 늘어섰고 일본 사람들도 1시간 넘게 기다리며 줄을 섰다고 했죠.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됩니다. 사토 씨는 서울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주며 열변을 토했어요. 그의 열정은 전염성이 강했죠. 한 달 만에 우리 골목 전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메뉴판부터였어요. 각 가게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메뉴판을 제작했죠. 번역 비용이 부담됐지만 상인회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니 생각보다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변화는 곧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이 720만 명이라는 뉴스를 들었을 때 우리는 이미 그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건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이었어요. 2023년에는 관광객들의 총 지출액이 5조 엔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코로나 이전보다도 높은 수치였죠. 손님들이 메뉴를 보면서 웃어요. 자기 나라 글자가 있다는 게 그렇게 반갑나 봐요. 40년 된 우동집 주인 사토 씨의 말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이제 그의 가게에는 한국인 단골도 생겼대요.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상인회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AI 통역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한국의 선진 관광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로 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만 합니다. 상인회 회의에서 사토 씨가 외친 이 말은 이제 우리 골목의 슬로건이 되었어요. 전체 방일 외국인 관광객이 3천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에 우리는 더욱 신이 났죠.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오노데라 의원의 그 유명한 트윗을 비꼬듯 사토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거예요. 우리 가게 앞에 한글로 된 메뉴가 걸려 있습니다. 손님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이게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알 수 있죠.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의 게시물은 금세 화제가 되었어요. 특히 한국 매체에서 큰 관심을 보였죠. 극우 성향 상인의 극적인 변화라는 제목으로 보도되기도 했어요. 나카무라 씨, 우리가 정말 해냈네요. 사토 씨의 얼굴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나 분노가 없었어요. 대신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죠.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의 작은 골목에서 시작된 변화가 곧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는 거려. 벚꽃이 피고 지나간 후 우리 골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3개월이란 시간이 만들어낸 변화는 상상 이상이었죠. 이제 우리 골목 입구에는 커다란 디지털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어요. 다국어로 각 가게의 위치와 메뉴를 한눈에 볼 수 있죠. 처음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는데 관광청에서 설치 비용의 3분의 1을 지원해준다는 소식에 모두가 힘을 모았어요.
사토 씨의 우동집은 이제 한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필수 코스가 됐더라고요. 손자가 한국에서 배워온 레시피로 만든 김치 우동이 특히 인기라나요. 서울 유학 중인 손자는 매일 밤 영상통화로 할아버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준다고 해요. 이제는 손님들이랑 간단한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우리 골목의 변화는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증가로 도쿄의 GDP가 0.4% 상승했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너무 기뻤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었어요. 2030년까지 연간 6천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한다는 거였죠. 관광 소비액 15조엔이라는 목표도 세웠대요. 우리의 작은 시도가 이런 큰 변화의 시작이었다니 새삼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도 있었어요. 다국어 승차 공유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기에 신청했는데 첫 손님이 한국인 관광객이었대요. 운전기사분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른다며 웃더라고요. 하지만 앱 덕분에 무사히 목적지까지 모셨다나요. 나카무라 씨, 우리가 잘한 거 맞죠? 어느 날 저녁, 사토 씨가 문득 이런 말을 했어요. 한글 표기에 그토록 반대하던 그가 이제는 가게 앞에 어서 오세요라고 직접 써붙일 만큼 달라졌죠. 물론이죠. 사토 씨, 우리는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그건 사실이에요. 매달 수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을 찾는다는 뉴스를 보면서 새삼 느꼈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노력할 때 그만큼 관계도 좋아진다는 거요. 지난주에는 오사카와 후쿠오카에서 상인회 대표들이 우리 골목을 견학하러 왔어요. 우리의 변화가 이제 다른 도시로도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사토 씨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는 저도 반대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 걸음 다가가면 손님들은 10걸음으로 화답해 주니까요. 얼마 전에는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이 우리 골목을 찾아왔는데 한국 예능에서 봤다면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한글 표기 덕분에 한국인 관광객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인들이 다녀간 곳을 찾는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도 덩달아 늘어난 거예요. 우리 가게에 온 프랑스인 학생들이 그러더군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동경의 대상이라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우리 어른 세대의 고지식한 생각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었는지를. 사토 씨의 말에 상인의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거의 잘못된 역사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걸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된 거죠. 요즘 젊은이들은 다르잖아요. 우리 손자 세대는 한국 문화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들이 가는 길이 맞는 거였네요. 한 번의 작은 결정으로 이런 큰 변화가 올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한글 표기를 시작으로 우리 골목은 국제적인 관광 명소가 되어가고 있고 세대 간의 벽도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이웃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걸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은 신주쿠의 한 이자카야 주인이 경험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한글 표기 하나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또 한국의 포용적이고 선진적인 다국어 안내 시스템이 얼마나 앞서 나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 지하철의 13개 언어 지원 시스템과 AI 통역 서비스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우수 사례가 되었죠. 이런 한국의 관광 정책이 이웃나라 일본의 변화까지 이끌어낸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저력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